오늘 준비한 사연은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금단의 열매를 탐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받아쓰기를 읽어주지만 정작 제 삶은 조용히 마르고 비틀어져 갔어요. 결혼 15년 차 남편과는 말 그대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정한 눈빛도 설레는 말도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서는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대신한 건 서로를 향한 냉대뿐이었어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는 느낌. 식탁에 마주 앉아도 애 학원비 냈어? 이번 주 장 봐야겠다. 그런 말만 오갈 뿐 서로의 하루나 마음을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밤이면 등을 돌린 채 누워 각자 휴대폰을 보다가 불만 끄고 그렇게 하루가 또 흘러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했더라? 부부관계는 또 언제 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너무 오래전 일처럼 희미하고 멀게만 느껴지네요. 그런데 제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 교무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상담 주간 첫날이라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내 마지막 상담 시간이 되어서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단정한 셔츠에 카디건을 걸친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첫인상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편이었고 명함을 꺼내며 웃으며 인사했어요. 광고 대행사 쪽에서 일합니다. 아이가 선생님 수업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감사 인사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인사였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엔 말투 하나하나가 집중하게 만들고 뇌리에 꼽혔어요. 그리고 상담이 끝나갈 무렵 그쪽도 뭔가 아쉬웠던지 살짝 망설이는 듯하다가 말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나중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학부형이랑 밖에서 만나는 건 용납이 안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냥 커피 한 잔,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죠. 금요일 오후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 그는 약속 시간보다 5분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긴 후에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셨어요?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이고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아이가 선생님 얘기를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수업 중에 있었던 일들을 집에서 흥미롭게 말하길래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말이 어쩐지 과하게 칭찬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진심 같았어요.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편했어요. 교육 얘기에서 시작해서 자녀 양육, 요즘 아이들 기질, 그러다 슬며시 서로의 일상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도 아이 있으시죠? 네, 둘 있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와, 바쁘시겠네요. 그럼 남편분도 같이 양육 도우시고? 그 질문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 도우려고는 하죠. 근데 요즘은 좀 대화가 많이 줄어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 오래 했었거든요. 결국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말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괜히 가슴 한구석이 콕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커피 한 잔,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시간이 마치 10분처럼 빨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리를 뜨기 직전 그가 말했어요. 오늘 제 얘기 많이 했네요. 민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런 대화 오랜만이라 좋았어요. 문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가 우산을 씌워주듯 손을 들어 제 어깨 위로 살짝 기울였어요. 별거 아닌데 오랜만에 가슴이 뛰고 설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켜니 상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것 같네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학교 일이 많았어? 좀. 그날 나눈 두 문장, 그게 하루치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식탁 위엔 미지근한 된장국이 놓여 있었고, 그는 시선을 떼지 않고 젓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카페에서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말을 건네는 사람,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내 눈을 바라보는 사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상담 관련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말이었고, 곧잘 요즘 날씨 너무 춥죠? 같은 안부 인사도 함께 왔어요. 처음엔 대답만 하던 제가 어느 순간 먼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이상하게 그 사람의 하루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오면 은근히 웃음이 났고, 답장이 늦으면 괜히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읽은 표시도 없었고, 늘 먼저 오던 메시지도 오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가슴이 조여왔어요. 내가 어제 뭐 실수했나? 혹시 너무 사적인 얘기를 꺼냈나? 부담스럽다고 느낀 걸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가고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하루 종일 미팅이었어요. 답장이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단 한 줄,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탈하기보단 그냥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제 감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우리는 만남의 빈도도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카페, 그 다음엔 식당,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일 때 뭘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멍하니 있어요. 저도 그래요. 괜히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죠. 그는 공감이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정확히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날따라 제 속 얘기가 술술 나왔습니다. 요즘은요. 집에 가면 그냥 내가 투명한 사람 같아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고 그걸로 하루가 다 끝나버리는 느낌이랄까요? 그가 조용히 제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갖다 댔어요. 놀랐지만 손을 치우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손이 좀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끝이 제 손등을 살짝 스쳤을 때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고 속에서 알 수 없는 열기가 확 올라왔어요. 그건 아주 짧은 스킨십이었고 누가 보면 그냥 실수였다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감각 하나가 제 몸 어딘가를 간지리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미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가 손을 거두고 나서도 그 여운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친구랑 커피 마셨어. 남자야? 아니야. 질문도 무심했고 대답도 무심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관심이란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더 캐묻지 않았고 저 역시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저 궁금하지 않았던 거겠죠.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남처럼 느껴졌어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말 한마디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오늘 낮, 그리고 말 한마디에 아무 감정도 없는 지금 이 집. 그 온도 차이가 가슴 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엔 자꾸만 벤치에서 스쳤던 그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별것 아닌 듯 지나갔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 손끝이 이마에, 어깨에, 허리 아래쪽까지 슬며시 닿는 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짧았던 감촉 하나가 저의 모든 것을 자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으로 이틀째 집을 비웠고 아이들도 친정엄마에게 맡긴 날이었어요. 그때 상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뭐해요? 오늘따라 보고 싶네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폰 화면을 맴돌다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시겠어요? 저희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보내고 나서야 그 말이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문득 깨달았지만 다시 지우기엔 이미 늦었더군요. 1시간 후에 그가 저 혼자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신발을 벗으며도 거실에 들어서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건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여기가 선생님이 사는 공간이군요. 아이들 얘기만 듣다가 막상 오니까 느낌이 묘하네요. 네. 뭐 평범하죠. 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늘 남을 먼저 챙기다 보면 정작 자신은 아무 데도 기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그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전처럼 놀라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엔 제가 먼저 그 손을 더 깊숙이 잡았습니다. 손바닥 너머로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 그 감촉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단 한 번의 입맞춤, 짧고 조용했지만 온몸이 그 짧은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심장 소리 사이로 조용히 스쳐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같은 공간, 같은 이불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우 씨와의 만남은 익숙한 하루의 일부, 평범한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들르는 카페, 학교 근처 작은 공원에서 잠깐 걷는 산책, 그리고 남편이 야근하는 날 밤이면 조용히 모텔 키를 꺼내는 습관까지. 처음엔 가슴이 뛰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그 방이 집보다 더 내 몸이 쉬는 곳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 이젠 거짓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 눈을 마주 보며 학부모 상담 있었어.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서웠습니다. 거짓말이 입에 배었고 그 죄책감마저 묻어졌다는 게요. 그와 함께 있는 동안은 모든 게 참 단순했습니다. 제가 웃으면 같이 웃고 제가 조용하면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죠. 그런 나날이 지속될수록 남편과 싸우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늦어? 방과 후 수업 끝나고 회의 있었어. 거긴 그렇게 자주 회의를 해? 할 말 없으면 그냥 TV 봐. 이런 식의 대화는 언제나 작은 불씨 하나로 싸움으로 번졌고 저는 점점 더 상우 씨 쪽으로 몸과 마음을 기울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게 달려간 게 아니라 그저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눈빛, 무심한 말투, 그 속에 오래 묶여 있다 보니 따뜻하게 말 건네는 사람 앞에서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이거 봐봐. 내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야. 저녁 준비를 하던 참에 둘째가 웃으며 크레파스 자국이 가득한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엔 내 식구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형아, 그리고 자기 자신. 형태는 조금 엉성했지만 아이 특유의 순수한 손끝이 만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구석에 전혀 낯선 한 남자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웃고 있었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엄마랑 카페에 있던 아저씨. 엄마 손 잡고 있었잖아.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그날 아이가 거기 있었단 말이야? 그날은 상우 씨와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잠시 만났던 날이었어요. 아이를 학원에 보냈다고 생각했고 시간도 장소도 철저히 계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뒤흔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림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학부모 중에 한 분이야. 그날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이가 그걸 보고 오해했나 봐. 학부모? 짧은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 가득한 의심과 냉기가 온몸을 조이듯 퍼졌습니다. 응. 상담도 종종 오고 학교 행사에도 관심 많은 분이야. 그냥 인사차 들렀던 거고 아이가 좀 과장해서 기억한 걸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한 얼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이불 안에서 손끝만 꼼지락거리며 한숨을 내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크레파스로 그린 아주 작은 한 사람의 그림. 그 그림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설마 진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 아니야. 아무 일 아닐 거야. 수없이 애써 되뇌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새벽이 오도록 심장은 온종일 내달리듯 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업이 끝난 뒤 상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혹시 아이가 우리를 봤을지도 몰라요.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럴 리가 시간도 안 맞았잖아요. 그림을 그렸어요. 남편도 봤고요.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제 손등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뭘 하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아이가 본 건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다잖아요. 상우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안심은 되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서 찝찝함이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찝찝함은 곧 현실로 닥쳐왔고요. 상우 씨와 만나고 돌아온 날 밤에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뚝딱 따고 있었습니다. TV도 안 켜고 말도 안 하고 아이들이 잠든 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림 속 남자. 내가 알만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학부모 중 한 분이에요. 그는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 할 거야. 그 말이 방안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것처럼 서늘하게 가슴을 스쳤습니다. 며칠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출근도 평소처럼 했고 아이들과도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식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을 던지며 올려놓았어요. 이거 너 맞지? 사진 속 모습들은 창가 쪽 식당 자리에서 상우 씨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모텔에서 나오며 웃고 있는 모습들도, 누가 찍었는지도 언제 찍혔는지도 모를 그 장면이 사진 속에서 저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들켰다는 공포, 끝났다는 체념. CXX야, 이게 뭐냐고! 여보, 그거 다 오해야. 오해라고?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객스넥스야 언제부터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증거는 눈앞에 있었고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고개를 숙였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너 내 엄마가 맞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선생으로서 아니 애 엄마로 이게 할 짓이냐고!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박혔습니다. 제발 아이들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나는 바닥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숨을 삼킬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어. 넌 이미 선을 넘은 거야. 나는 식탁 앞에 무릎 꿇은 채 그 자리에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와 손끝이 얼어붙은 듯한 상태로 상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켰어요. 남편이 증거 사진까지 가지고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진짜 사진까지? 누가 찍은 거야? 어떻게? 몰라요. 누가 찍었는지는. 그는 짧게 욕을 내뱉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남편부터 다독여요. 우리 관계는 그냥 학부모랑 선생님 관계라 하고 무조건 잡는 건 들키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안했는지 그가 덧붙였어요. 남편이 나한테 소송 걸면 나 회사도 위험해요. 위자료 줄 돈도 지금은 없고 암튼 빌어서라도 그냥 넘어가게 해요.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회사, 위자료, 이미지. 그에게 중요한 건 우리 관계가 아니라 자기 손에 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그깟 위자료 걱정하는 거예요? 전 걱정이 안 되나요? 그는 잠깐 말을 잃더니 억지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더 이상 통화를 할 수 없어 전화를 끊고는 학교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서류 한 장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단정한 인쇄체로 또렷하게 적힌 첫 문장.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 안내. 남편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랑 얘기 다 끝냈어. 그 새 X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보, 제발 그건 하지 마. 그러다가 애들까지 알게 되겠어. 이제 와서 애들 그런 여자가 상간남을 애한테 보였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아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자.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그 새 X한테 전에 돈이나 준비하라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애들 없이 어떻게 살아? 제발 아이들만은. 제발. 하지만 그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외면한 채 조용히 물을 마셨고 그저 탁자 위에 서류만 정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울부짖어도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어요. 모든 감정이 끝난 자의 냉정함, 그건 분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나는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웠습니다. 결국 수화음이 울렸고 상우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우 씨. 남편이 상간 소송까지 간대요. 양육권도 포기하라고 하고. 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나한테 와요. 뭐라고요?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이 구원이었는지 혹은 더 깊은 수렁인지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에요? 나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 당신한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런 이런 염려와는 달리 상우 씨는 단호히 말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가 잡아준 건 내 손이 아니라 내가 도망치고 싶은 현실로부터의 탈출구였습니다. 며칠 후 법원 조정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변호사 옆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조정위원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양육권 포기할게요. 저보다 남편이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상간남 소송은 포기해줬으면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내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포기와 위자료 감수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상대 남성에 대한 고소만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보다 그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그는 종이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아이들 키울 자격 없다는 거. 나중에 애들 앞에서 네 입으로 꼭 말해줘야 해. 그 말이 목덜미를 움켜쥐는 듯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서랍 속에 있던 앨범 한 권만 챙겨 넣었습니다. 한때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집,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안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작은 숨소리가 문틈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거렸습니다. 현관 앞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난 널 용서하진 않을 거야.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선고하듯 무표정한 음성으로. 하지만 애들 앞에선 너가 왜 나갔는지는 말 안 할 거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울음도 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도, 가정도, 그리고 정희연이라는 이름까지 모두 그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재혼 후 몇 달은 정말 말 그대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옆에 있는 상우 씨. 그 사람의 품은 한때는 도피였고 이제는 안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말도 따뜻했고 표정도 변함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정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하던 말, 늘 하던 웃음.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또 이러는구나. 스스로가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직감은 자꾸만 등을 긁듯 불안하게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확신으로 바뀌었고요. 화장실에 가져가는 휴대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새벽녘 거실에서 혼자 실실 웃으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까지. 그 장면을 봤을 때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나처럼 편안함에 금방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밤 더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요즘 혹시 다른 사람 있어? 그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돌린 채 물컵을 입에 대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말, 왜 갑자기 해? 그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예전에 나도 자기 만날 때 이랬거든. 말 돌리고 시선 피하고 그러다 결국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결국 날 똑같은 사람으로 몰고 싶어서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아, 그때 내 남편도 이런 기분이었겠지? 그때도 저는 시선을 피했고 말을 돌렸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 앞에서 전 남편이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돌고 돌아 저는 똑같은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피해자가 아니라 되갚음을 받는 사람으로. 며칠 전부터 상우 씨는 연락이 뚝 끊긴 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겨우 돌아온 그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 말끝마다 날선 조롱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넌 대체 왜 그렇게 불안하냐? 불안하면 나 말고 딴 사람 만나든가. 어차피 너 그런 식으로 살아왔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을 서늘하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전 남편은 나를 질책은 했지만 이렇게 모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최소한 내가 무너져도 조용히 등을 돌리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내 상처에 침을 바르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있는 사진, 김치찌개 한 그릇에 나란히 앉은 식탁, 소파에 앉아 책을 읽던 전 남편의 모습. 그땐 그게 너무 밋밋하고 지루해 보여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지금 와 보니 그건 진짜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이 사람은 나를 구해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와 같은 구덩이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상우 씨는 거의 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연락하고 무슨 일이든 나누려 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일주일에 하루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졌구나. 그 생각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살던 나날보다 지금처럼 의심조차 못하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눈치 보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얼굴을 내민 학부 시절 동문 모임, 지인을 통해 겨우 참석하게 된 자리였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친 남자 동창. 결혼한 사람도 아니었고 과하게 들이대는 사람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쩐지 오래전 내가 그리워하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그 사람의 차를 탔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나누다 집에 가면 되지. 그렇게 저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또 같은 짓을 했습니다. 창우 씨를 속이고 새로운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그 밤 이후 짧고 어정쩡한 만남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몸이 익혀버린 선택이었습니다. 변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라는 인간이 이 정도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상우 씨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연락했고 조심스럽게 만났으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말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내 앞에 섰고 한참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그런다고 했잖아.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도 바람 피웠잖아. 그 말이 간신히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나랑 너랑 같아? 넌 남편 있고 애들도 있으면서 나랑 손잡았잖아. 이게 같아. 순간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구차한 핑계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창우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 버렸고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핸드폰 속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전 남편. 저는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빠로, 가정의 가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3년 만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 남편과 마주친 건 길을 걷다가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 멈춰 서서 날 보고 있던 전 남편. 그도 나를 알아봤고 우리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넨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의외였어요. 잘 지냈어? 응. 뭐 그렇지?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도, 미련도, 원망도 없이 그저 지나가는 인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담담한 모습이 오히려 날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은 벌써 괜찮아진 것 같고 나는 여전히 그 시간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 얘기를 핑계 삼아 전 남편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처음 몇 초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죠. 애들 잘 지내죠? 그는 의외로 친절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첫째는 축구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둘째는 글쓰기에 흥미를 보인다는 이야기, 건강 상태, 학교 생활까지. 그의 말투는 차분하고 담백했습니다. 어느새 통화는 20분을 넘겼고 나는 괜히 머뭇거리며 입을 뗐습니다. 혹시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2년쯤 됐고 내가 많이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연락 준 거 애들 이야기 때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전화를 받았던 거고 앞으로는 문자로만 얘기하자. 그게 우리한테도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 단호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도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정말 내 인생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말없이 소파에 앉아있던 상우 씨가 최후 통보를 했어요.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그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던 결말이었으니까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옷장 문을 열어 간단한 옷가지만 챙긴 뒤 신발을 신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건강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은 텅 빈 냉장고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잠을 설친 밤이면 무의식처럼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아이들의 사진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놀러 갔던 바닷가, 유치원 졸업식 날, 탁에서 웃으며 떡국 먹던 모습들. 손끝으로 사진을 넘기며 몇 번이고 울컥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던 걸까? 가끔 용기 내어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지? 요즘 감기 유행이라던데. 감기 조심해. 돌아오는 건 딱딱한 한 줄이 전부입니다. 예, 알겠어요, 엄마. 엄마, 다음에 연락할게요.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멀고 차갑게 느껴지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가끔 전 남편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빠랑 이번 주말에 캠핑 가기로 했어요. 아빠는 요즘 운동도 하고 진짜 멋있어졌어요. 그 말을 들을 때면 저는 다시 앨범을 꺼냅니다. 그 속에 나는 소소하지만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너무 갑갑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평범함조차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서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이제 저는 연애도 결혼도 다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랑 앞에서 저 자신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건 그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한낱 도피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그날 벤치에서 처음 손을 내민 그 순간. 내가 그 손을 외면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여전히 그 집에서 아이들과 남편과 크고 작은 다툼 속에서도 소소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본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 집은 이제 제가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읽어주는 언니였습니다.